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 베트남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것이 다소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베트남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속을 알기가 어렵고 베트남인들이 보통 말하는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일본인과 같은 어떤 본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과도 또 다르고 또 베트남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칠레같이 그래서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도 틀리고 또 중부 사람도 다르고 또 도시마다 특성도 틀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문화가 많아서 또 남녀 간에도 다르고 또 연령층마다도 다르고 베트남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전쟁을 겪었던 세대와 최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같이 살아서 그런가 그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 사는 3년 넘게 사는 이 개업이로서 입장으로 볼 때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 베트남인들이 고객으로도 많이 오고 친구로도 있고 어쨌든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저도 손해보는 일도 많았고 또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겠죠. 이러한 점들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생각은 제가 해왔는데 마땅한 역사책도 구하기 힘들고 여기서는 베트남에 대한 사실상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역사를 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시 한국도 베트남에 대해 별로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차에 마침 국회 도서관에 인하대학교 사학과 최병욱 교수님의 베트남의 동북아 역사 인식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논문이군요, 일종의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이 손바닥을 치게 되는 이게 참 바로 이거구나. 이거 하는 그런 깨닫게 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청자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 교수님이 베트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를 분석해서 얻어진 결론이라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결국은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역사적 지식,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지금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이 베트남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죠.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요. 베트남인과 또 상대하기가 어렵고요. 베트남이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과 또 상대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실수하는 것이죠. 어쨌든 베트남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는 손님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 땅의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법률 또 습관, 사회 경제적인 체제,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베트남 내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결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특히 여기 미얀마가 빠졌네요. 미얀마는 베트남과의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 이렇게 경제 공동체다 볼 수 있고요. 베트남과 태국 간에는 경쟁자의 관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다소간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협력적인 관계, 그죠? 협력적인 어떤 파트너 관계를 맺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은 우리가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세안의 핵심국, 아세안의 맏형, 그죠? 형님, 베트남이요. 여기선 강국이니까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희한하게 여기는 동남아에서 발전한 어떤 소승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 대승 불교가 발전했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태국만 가보더라도 여기 베트남 저기 가보더라도 몰랐는데 여긴 대승 불교가 발달했군요. 대승 불교는
이 동남아의 문화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구나. 바로 제가 문화적 정체성이 이 동북아시아의 성격이 원래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동남아시아에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내부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베트남의 남쪽은 저기 메콩강 지역 또는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이죠. 이 지역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남쪽이니까 길거든요. 1000km가 넘습니다. 남북의 거리가. 그러니까 남쪽은 저쪽 호치민 쪽은 그러면은 동남아적인 문화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도 동북아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동북아적인 문화와 정반대되는 문화가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듯이 여성이 적극적인 역할. 제가 며칠 전에 그 비디오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남녀 평등이 말로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남녀 평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녀 평등합니다. 어떤 정치 군사면 또 경찰 분야 또 경제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국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남녀 평등이 또 기타 문신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볼 때 다 이것은 동남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막 뒤섞여 있는 문화가 저희 이 모호성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죠. 네,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분들 여기 보니까 이 베트남의 동북아적 요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었군요. 보니까 우리가 고민한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고민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고민했다. 네, 제가 여기 경험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베트남인들을 고민하게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이 고민해서 우리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베트남인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다가 만 것들 그런 거는 베트남인이 신경도 안 쓴다. 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만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뭐 한자권 문화, 유교적 문화, 대승불교 문화는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동남아시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가깝게 지내는 여기 미얀마 얘기가 빠져 있네요. 아마 이게 좀 논문이 조금 몇 년 전에 쓰여진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는 미얀마가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은요, 참파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참파라는 나라가 저기 중부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요. 지금은 베트남이 거길 멸망시켰습니다. 15세기에 거기 1471년에 서기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참파는 동남아시아 국가였어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베트남이 참파를 멸망시키고 흡수 통일해버리니까 베트남 문화에 동남아시아 문화가 강하게 들어온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트남이 기니까 저기 북쪽 위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동북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성격이 독립성이 강합니다. 독립성과 자기 고집이 강해서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문화에 이렇게 마음에 복종하진 않는다.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침략을 당하고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유교교 문화, 한자 문화, 또 뭐였죠? 대승불교적 문화를 받아들였으나 마음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그를 복종하여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특히 그 베트남인들과 제가 지내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요. 베트남인들이 여기 보면은 있죠? 주도권의 문제. 베트남인들이 항상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은 자기가 좀 이렇게 아직은 그 성장하지 못하고 지위가 낮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지위도 상승하고 자기 커리어가 발전하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영향력이 좀 커지면은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거는 그 베트남의 민족의 어떤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동북아권 문화에 속해 있으면 막내죠. 베트남은 항상 막내인데 동남아의 캐테고리에 자기를 넣으면은 여기서 맏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트남의 성격상 아무래도 그 동남아시아 쪽에 성격이 가깝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밑에 그 각주 달린 거 보니까 뭐 하여튼간에 재밌네요 말들이. 네,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인들의 특성은 베트남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또는 외국을 볼 때 또는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을 볼 때 어쨌든 베트남인들을 남을 볼 때는 그 남에 대하여 그 남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절대 안 그러고요. 베트남인들은 먼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화, 자기 역사, 또 자기 어떤 그 이익, 그거를 중심으로 그 시각으로 색안경을 쓰고 자기 어떤 베트남식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딱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딱 그런 시각에 봐서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만 이해하고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만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판단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만 그 베트남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 생활에서도 베트남인들을 대할 때 항상 실수하는 점이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베트남인들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의 시각으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베트남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만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베트남인들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이 단위로 지역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각각에 이렇게 끊어서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맨 밑줄에 있네요. 베트남 역사 교과서에 쉽게서 파악되는 원칙 하나는 세계사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키워스님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저는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그 해당 나라의 외국사를 베트남을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외국이죠.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를 그렇게 따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여기서 세계사성이라는 것은 베트남에 관계된 세계사를 얘기하는 거죠. 베트남에 관계되지 않은 세계사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교과서에 실지도 않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베트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사 분야에서 그 시각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런 것에 관계가 있을 때 그것만 역사 교과서에 적는 것이죠. 이것은 베트남의 매우 특이한 그런 성격이고 지금도 현재
현 시대를 사는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시각을 성격, 품성,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사가 별로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최근 얼마 아주 짧은 시간 내에만 한국이 베트남의 어떤 제1 직접 해외 투자국으로서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or로서의 1위로서의 지위가 갑자기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요, 그것도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베트남인들은 도대체 한국이, 남한이죠. 남한이, 북한도 있으니까 남한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베트남에 있어서의 제1 해외 투자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거. 마치 이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에 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 등장한 것인가? 이렇게 전혀 다른 한국, 전혀 없던 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이런 개념으로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베트남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간 의외다, 엉뚱하다, 지금 한국인들이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베트남의 역사. 네. 쭉 이렇게. 모든 경우나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서술은 굉장히 아무래도 좀 비중이 크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맨 위쪽 보세요. 그 이유는 기원전 2세기 때부터 1000년 이상 중국의 지배를 혹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트남 역사는 중국과 1000여 년 넘게 동거동락, 좋게 얘기하면 동거동락, 나쁘게 얘기하면은 중국에 대한 항전의 역사 또는 피해받은 역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인 시각에서 이제 역사를 쓰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목차들이 있네요. 여기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끝나면은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러면 또 고등학교 1학년, 또 3학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해서 1학년부터 12학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죠. 네. 하여간 베트남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같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혁명운동에 대하여는 좀 자세하게 서술하는 편입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마찬가지고요. 볼까요? 이제 항상 여기 보니까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보다 항상 앞에, 즉 좀 더 주요 비중 있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일본에 대해서 다루는 걸 볼까요? 일본은 베트남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베트남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에 대하여 비중 있게, 우리보다 한국보다 훨씬 비중 있게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서술만치 이게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다고 최 교수님 저자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 전통시대 일본 역사에 대한 거는 아예 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시대, 옛날 근대시대 이전에,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역사교과서에서. 역사란 것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조차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거는 전통시대의 일본은 베트남의 역사와는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쓰질 않는다. 관심 없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몰차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입니다. 그거는 역사에 대한 왜곡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는 특이한 것이죠. 아마
그 베트남 빼고 다른 나라 어느 다른 나라가도 이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그 특이한 민족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전 그렇게 살면서 직접 느끼고 있죠. 그러니 최근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중요해지죠. 그죠? 명치 유신 이후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근 그 근대 세계에 있어서는 일본을 중국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은 그 뭐 어떤 경우에는 중국을 그냥 인도와 같이 묶어서 그냥 함께 이제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그냥 중국 너 그냥 일본 인도나 중국이나 너나 그냥 비슷해 이 정도로 막 폄하하는 것이죠 중국을. 그럼에 비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일본이 강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국이라서. 근데 일본은 강국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우리가 베트남 한인들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런 점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일본이 여기서 이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를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그 한국에 대한 서술을 볼까요? 한국에 대한 국명을 갖다가 이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우리 진짜 한국. 근데 그 베트남인들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요. 조선 하면은 잘 모르는 거죠. 여기 있던 트리우, 티엔 이런 말 모릅니다. 한국 여기 보면 한국이란 말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한국에 대한 별로 이렇게 관심 없게 썼어요. 베트남이 교과서에 이렇게 됩니다. 다만 좀 자세하게 기술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아마 요 논문이 씌워졌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향 자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는 이렇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30여 년 동안 경제와 과학, 기술에서 매우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이 더딘 농업국가로부터 현재 한국은 신공업국가로 변화했다. 한국은 현재 전자, 조선, 철강 등 분야의 생산과 판매에서 세계 선두 지위에 서 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말미에 부기가 붙어 있기를 이제 그 사족이 붙어 있네요. 뭐라 붙어 있는 사족이 2003년 한국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마 이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또 북한이 그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이 북한과 한국을 비교적 동등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정치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그 경제적으로는 물론 뭐 한국의 커다란 혜택을 한국이 베트남에 주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베트남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캄보디아, 라오스 많이 가보시죠? 요새 여행 가보시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근데도 베트남 교과서에서는 이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마치 일본 같은 비중으로 중국과 거의 대등한 비중
정도로까지 기술하고 오해를 그 정도까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비중을 갖고 역사 교과서를 쓴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이 역사 교과서라는 것은 사실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그게 아니라 베트남인에게 중요한 것은 베트남인에게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의 중국과 비슷할 정도로 일본과 비슷할 정도의 비중으로 쓰고 그죠?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최근 교과서에 대한 논문은 못 봤으니까 최근에는 한국도 베트남의 이제는 중요한 나라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그 좀 한국에 대한 비중을 이런 일본과 같은 비중으로 높였겠죠. 설마 아직도 안 그랬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요. 최근 교과서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선생님들 이렇게 있으면 역사 선생님들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역사 교과서 베트남인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한국인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반영하도록 한국에 대한 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것은 단순히 역사에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야만 베트남에 사는 한인들, 베트남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편해진다, 수월해진다, 모든 일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거는 이거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볼 때는 왜냐하면은 한국은 별거 없이 그냥 뭐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별거 없는 나라가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중국이나 일본이 밥이었는데 그죠? 밥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20세기 중에 이렇게 공업 선진국이 되어 갖고서는 베트남의 제1투자국이 되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부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시각을 어떤 베트남 교과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있겠죠. 다만 제가 베트남인들이 최근 한국에 대한 이런 점 의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연구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이상하니까 공부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공부하더라고요. 베트남인들이 박정희는 다 알아요. 박정희 다 알고 박정희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고 두껍고 박정희에 대한 학문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의외성을 가지고 성장한 것은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도 박정희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또 가지고 싶다,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베트남인들은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를 그 지도자의 뒷발목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런 어떤 좀 반골의 기질이랄까? 한국인은 골수야당 이런 게 좋은 점도 되고 나쁜 점도 되겠는데 그런 게 있는데 베트남인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딱 뜨면은 그 지도자를 새떼가 나를 때 철새가 나를 때 우두머리 새가 하나 나르면 그냥 모든 새가 우두머리 새를 쫙 따라가듯이 베트남인이 그렇게 새떼같이 지도자를 쫙 따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게 필요한 거는 다들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호치민과 같은. 다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다낭을 시골에서 시골 기한 한적한 도시에서 국제화 도시로 만들었던 다낭시장 이름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베트남인들이 그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나? 아니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에 대한 거는 양면성이 있죠. 중국제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하면은 어떤 걸 다 좋아합니다. 이거 품질이 베트남 거보단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중국제는 고급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는 좋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제나 독일제나 일제나 한국제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베트남 거보단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베트남의 문명 하에 있었고, 베트남은 중국 문명 하에 있었고, 또 중국의 문명 역시 위대하죠. 위대한 게 많죠. 이렇게 문명국으로 바라보는 거.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를 침략했잖아. 1000년 넘게 지배받았고, 최근에도 우리를 쳐들어왔고, 같은 공산국가면서도 쳐들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략자를 보는 야누스의 두 얼굴, 그죠? 오른쪽 얼굴은 침략자, 왼쪽 얼굴은 문명국, 이러한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역사를 쓸 때 자기네 마음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진한을 소개한 이후에 삼국 위진남북조는 쓰지도 않고 당나라를 바로 넘어가고, 또 송원나라 뛰어넘어가고, 송나라 원나라 아예 쓰지도 않고 명나라 청나라 바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자기네 마음대로죠. 그러나 또 베트남에 영향을 미친 분야라든지 중국이 베트남에 영향을 미친 경제 문화에 대한 면, 또 유교, 불교, 또 의학, 산수, 문학, 이렇게 또 자기네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베트남 중심이다.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인들은 이 세계가, 우주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팍스 로마나, 지금은 전 세계가 팍스 아메리카나죠.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하죠. 그런데 베트남인들은 특이하게도 아니다, 베트남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예를 들면 보세요. 베트남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현장 법사라든지 이런 또 의정 법사라든지 이런 중국의 큰 승려들을 얘기할 때 자기네 승려들도 같이 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네 베트남이 바라볼 때 중국은 너네나 우리나 우리도 너네 정도는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선문은 우리가 잘 압니까? 선문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에서 선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재미있는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이 혹독하게 베트남을 1000년 넘게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제가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흘려 들은 얘기라고만 말씀드리니까 사실에 가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웃는 얼굴입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인들은요,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한국 사람 보고 이렇게 미소를 갖다 이게 잔뜩 진짜 웃는 얼굴을 가지고 한 2-3시간만 있으라고 그러면요, 저희 얼굴이 쥐날 것 같아요, 쥐. 우리는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얼굴이 딱딱딱딱하다고 그러죠. 어떨 때는 한국인들이 얼굴이 엄하다, 또는 한국인들이 화난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만은 아무튼 베트남인들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오면은 베트남 아가씨들이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웃는 얼굴,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 외국인들에게 상냥한 웃음을 이렇게 갖고,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 또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하루 종일 웃는 얼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칼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칼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 같습니다. 마치 베트남인들의 웃는 얼굴은, 미소는 마스크 같습니다. 마스크 페이스. 그래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마스크가, 이게 제가 재미있게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 중국 1000년 넘는 지배 속에서 이게 마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인들이 혹독해 갖고서는 베트남인들이 자기네 앞에서 웃지 않으면 죽였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이 그 1000년 넘는 지배를 받으면서 이 눈 쪽 이하, 눈 이하, 그죠? 눈, 얼굴에서 눈 이하, 눈 쪽 아래 얼굴에는 항상 웃게끔 그 웃는 근육, 그죠? 웃는 근육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발달해 있어서 웃는 얼굴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질 수 있고, 한국은 그 얼굴을 흉내도 못 냅니다. 그 근육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표정근 중에 얼굴을 표정을 나타내는 근육 중에서 웃는 얼굴은 따로 또 있거든요. 웃는 근육은. 하여간에 그래서 주로 그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역사를 쓸 때는 이 침략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썼다는 것이죠. 침략에 대한 역사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 당한 것들을 자세히 썼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었겠죠. 네, 계속 쓴다는 얘기입니다. 침략당한 얘기는 빼먹지 않고 쓰고 있다. 특히 여기 보면은 1979년도에 중국이 쳐들어온 거 아시죠? 중국이 베트남을 저쪽 북쪽을 통해서 라오카이, 란선 이런 북쪽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 국경을 딱 침범해 왔었습니다. 그것도 이걸 갖다가 굉장히 아주 찐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등소평이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승전국이다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로 베트남은 사실은 중국과는 군사적으로는 적대국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베트남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중국의 남진을 막아야 하는데 베트남이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베트남을 지원하게 되면은 알아서 베트남이 중국을 막아주니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님 좋고 아우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이,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비슷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무슨 얘기냐? 한반도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미북 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싱가포르 회담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의아하게도 미국이 북한 편을 많이 가까워지는 걸 볼 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 미국이 베트남을 지원해서 중국의 남하를 막듯이 미국이 원래는 남한 정부, 한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중국을 막았는데, 한국 정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삐졌나? 화가 났나? 해서 북한을 이제 직접 지원해서 북한을 내 편으로 만들고, 북한을 지원해서 미국이 베트남 지원하듯이 북한을 지원해서 중국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유사성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회담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싱가포르 회담이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 덕분에 그러한 경향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베트남, 베트콩이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삼켜버렸잖아요. 통일해버렸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일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세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베트남의 사실을, 베트남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반도의 어떤 위험적인 것에 대하여 현재의 어떤 위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볼까요? 베트남이
일본은 감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뭐 일본 옛날 역사 뭐 명치 유신 이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관심 없고 관심 있는 분야는 최근 베트남과 관계를 가졌을 때 이후에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조선반도도 침략해서 먹어버리고 중국까지도 가서 먹어버리고 중국과 또 미국도 공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망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완전히 일본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패원 상태에서 또 지금의 일본이 어떻게 재건이 되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역동성, 다이나믹, 굉장히 다이나믹한 점, 그 점에 대하여 베트남인들이 감탄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세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 그 최근 그 베트남과 일본의 어떤 강한 파트너십,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작년에는 일왕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아마 오늘이나 내일 어제 끝났을 것 같네요. 베트남의 국가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였죠.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어떤 일본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에 대한 보면은 이제 그 감탄하는 점 베트남인들 보면은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해서 8만 명이 사망했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항복을 안 해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요 가만 냅두지 않고 소련이 또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에 있던 관동군 70만 명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원자폭탄 맞았지 히로시마에 또 소련이 자기네 공격하지. 그래도 항복을 안 하네. 할 수 없이 8월 9일 날 일본이 나카사키에 두 번째 원폭을 투여해서 또 2만 명이 더 죽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일본이 항복을 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였다. 뭐 이런 것이죠. 일본이 자기네가 항복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항복의 제안을 하니까 미국이 주는 항복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일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거 보통 놈들 아니네. 이거 진짜 이거 보통 놈들 아니야. 일본 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베트남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는 베트남인들이 그 일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떠나서 뭐 이익이나 뭐 다 떠나서 전쟁했던 거 떠나서 그냥 한국인 자체를 베트남인들이 성격이 잘 맞는 게 있는지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요. 그러나 그 일본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베트남인이 성격이 좀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적인 이런 역동성, 또 일본인들이 어떤 특이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될 수 있는 특이한 점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나라가 사실 역동적인 나라죠.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역동적일 수 있고 더 베트남의 더 어떤 가치 있게 전략적인 파트너로 더 강하게 맺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하여는 베트남의 교과서에 최근에는 바뀌었으리라 기대합니다만은 약간 저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주 유감스럽다 생각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베트남인들이 그 한국인을 바라보는 어떤 그 점을 우리가 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요약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체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하여간 여기서 맨 윗줄에 있듯이 베트남 역사 교과서의 세계사성이란 것은 결국은 자기네한테 관계 있는 것만 쓴다는 뜻입니다.
진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적어도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 베트남은 매우 자국 중심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 자체가 그냥.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내용과 분량이 빈약한 이유가 뭘까? 첫째, 한국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개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이 제일 빈약하죠. 중국, 일본이 강국이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을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맏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최강자니까 동북아시아의 막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폄하해서 쓸 수밖에 없다 쓰는 것이고, 또 북한 눈치를 본다 이거죠. 북한 눈치. 북한의 대사관이 있었죠, 그죠? 북한, 베트남 대사들은 어떤 경우에는 주남한 베트남 대사로 오기도 합니다. 그 집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안하고 저하고도 그 자손들하고도 지금 친하게 지내는데, 뭐 아버지가 북한 대사였다가 남한 대사였다가 또 은퇴하시고 나니까 또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가 또 북한 대사하고, 또 그 아들들은 또 지금 또 외교 관계된 데서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을 일하고 있고, 그 집안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이런 것입니다. 또 그 베트남은 사실은 베트남에게 한국은 최근 직접 투자를 이렇게 1등 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접촉이 없었죠. 최근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은 월남 전쟁 때 한국의 그 뭐 맹호 부대, 청룡 부대였나요? 그런 부대들이 그 와서 전투한 거, 뭐 그 정도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그 뭐 쓸거리도 없다. 또 여기 맨 마지막 줄 보면요, 특히 문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아래. 왜 중국사, 일본사 전공자는 많은데 왜 한국사 전공자가 이때에는 이 최 교수님이 이 논문을 적었을 때는 왜 없었을까요? 최근에는 있겠죠. 한국이 더 중요해지니까. 하여간 전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저도. 나머지는 이제 그 최 교수님의 어떤 마지막 서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우리가 도와서 좀 베트남인들이 우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 또 여기서 참고 자료들 보여주고요. 또 영어로 된 말 읽으면은 abstract, 영어로 된 어떤 요약기 이렇게 뒤에 최 교수님이 적으셨습니다. 최병욱 교수님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 뭐 좀 어려운 주제라서 뭐 제가 올려드리는 그 재미 올려드리는 비디오들이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공부해야만 살아남는다.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살아남으려면은 5년 뒤, 10년 뒤에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